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국 노병대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고 미국에 맞서려면 핵 억제력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며 핵 보유와 개발을 정당화했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비검사 출신으로 총장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 권력이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고 법무부 장관의 모든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채택을 서두르고 있지만 통합당은 30억 달러 대북 지원 합의서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며 요구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서 성폭행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원인 등을 조사합니다. 수돗물 유충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자 정부가 전국 일반 정수 처리장을 모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전체 일반 정수장 435곳 가운데 합천 적중과 강릉 연곡, 무주, 무풍 3곳에서만 유충이 소량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모더나사가 코로나19 백신의 시판전 최종 단계인 3단계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80여 개 도시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임상시험으로 내년부터 연간 최대 10억 회분의 백신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발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북한에서는 전국 노병대회가 열렸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을 견제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자위적 핵 억제력을 또 언급했군요. 네, 어제 6.25 전쟁 휴전 67주년을 맞아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전국 노병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설을 했는데 이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은 고통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져야 했다면서 험로 역경을 뚫고 핵 보유국회로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쟁은 넘볼 수 있는 상대와만 할 수 있는 무력 충돌이고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면서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거고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거라며 핵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했습니다. 6.25 전쟁을 평가하는 발언도 했는데요. 모든 면에서 대비조차 할 수 없었던 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추종 세력의 공세를 막아낸 건 세계 혁명사의 전무후무한 특대 사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총이 부족해 낙동 강가에 전우들을 묻고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던 동지들의 한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제국주의와 민족의 대결 구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 맞서려면 핵 억제력 강화가 지속해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피로써 도와주며 전투적 우위에 참다운 모범을 보여줬다며 중국군 열사와 노병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등 한껏 축혀 세웠습니다. 네, 지금 북한도 코로나19 관련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군중 연설에 직접 나섰습니다. 이 점도 눈에 띄는데요. 네, 노병대회는 정전협정이 치러진 7월 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하는 북한이 지난 1993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5차례 열렸는데 직접 연설까지 한 건 2015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 대북 제재 속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또 핵 보유국 지위를 다시 한번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제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전략적 지위에 올라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인들의 충성심을 고취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노병대회에 도당위원장과 성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꾼들, 또 혁명학원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또 최룡해, 박봉주, 리병청 등 이 주요 당 간부, 박정천 군 총참모장 등 군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최영림, 양형섭, 태종수, 리명수 등 참전 경험이 있는 당과 군의 간부들도 주석단에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군 당국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이탈 주민 24살 김모 씨의 행적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김 씨가 인천 강화도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모습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치의 의혹 없이 명확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과 경찰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김 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 20분쯤 택시를 타고 강화도 월곤리에 도착했고 이후 간조와 만조 시간대를 맞춰서 철책 및 배수로를 통해 탈출한 뒤 헤엄쳐서 월북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보겠습니다. 국내 감염 확산의 속도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해외 유입 환자 증가세는 여전합니다. 어제 하루 28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는데 해외 유입 환자가 많았습니다. 국내 입항 선박 선원 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는 방역 당국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예. 자, 28명 중에 23명. 어제 하루도 해외 유입 환자가 국내 발생 사례보다 훨씬 많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모두 28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확진자는 이제 14,203명이 되는데요. 신규 발생을 유형별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국내 발생은 5명이었고 해외 유입 사례가 23명으로 무척 많았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 가운데서는 키르기스탄 등 아시아 지역에서 들어온 유입 환자 증가가 눈에 띄었는데요.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주로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많습니다. 서울이 3명이었고 경기 1명, 그리고 부산에서 1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10명이 검역 단계에서 확인이 됐고요. 13명은 격리 중에 검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국적을 따져보면 외국인이 9명이었고 내국인은 14명입니다. 1명의 추가 사망자가 확인이 돼서 이제 누적 사망자도 300명이 됐습니다. 완치 후에 격리 해제된 사람이 많은데요. 모두 102명이고요. 896명이 격리 중인데 이 가운데 위중 환자 또 중증 환자는 12명입니다. 방역당은 현재 국내 입항 선원 관리 등 해외 유입 환자의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또 휴가철을 맞아서 휴가지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역시 당부하고 있습니다. 휴가 여행은 가족과 함께, 또 기간은 가급적 짧게, 그리고 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지난주부터 도서관과 박물관이 차례로 문을 열기 시작했죠. 성남시도 오늘부터 공공도서관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경기 성남시 공공도서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공부하고 책 읽는 학생들 점심시간이 곧 이제 시작될 텐데요. 도서관 안에 있는 열람실 이 시간 이용해서 방역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이곳 도서관 3층 열람실입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열람실 안 방역을 진행합니다. 열람실의 경우 비교적 이용객들이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하루 3번 책상 소독과 함께 환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3시간 이용 뒤에는 1시간 동안 입장을 제한합니다. 한편 도서관 안에는 860여 석이 있는 열람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를 위해 전체 좌석의 30%, 280여 석만 개방했습니다. 69일 만에 문을 연 터라 이곳은 문을 열기 전부터 이용객들이 길게 줄을 섰는데요. 여름방학을 맞아 도서관을 찾은 한 학생은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됐다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도서관 문 여니까 이렇게 책 고를 수 있어서 편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름방학이 됐으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판타지를 많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을 입장하기 위해 이용객들은 발열 체크를 하고 전자출입명부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도서관 안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이용객 간 2m 거리 유지는 필수입니다. 도서관 측은 층마다 지도 요원을 배치해 이용객들이 제대로 마스크를 쓰는지, 거리 유지는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 도서관은 사전 예약한 책을 차에 타거나 걸어서 도서관을 방문해 책을 가져가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대출 서비스를 진행했는데요. 오늘부터 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이 서비스들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대신 원래대로 직접 책을 보고 빌릴 수 있는 도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료실 안에서 머무르며 책을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용객들이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비교적 좁은 데다 이용객 간 접촉 빈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책을 빌린 이용객들은 1층 로비와 3, 4층에 있는 일반 열람실 그리고 3층 야외 휴게실에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소독과 실내 환기 등 철저한 방역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 공공도서관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는 2학기에는 전체 학생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전교생의 3분의 1 이하만 등교할 수 있도록 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3분의 2 이하로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지난 24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29일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의 학교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줄이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는 3분의 1 이하로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 조치를 1학기까지 연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금이 가장 심각한 보건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6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모레 긴급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2차 확산세 조짐을 보이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재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Almost 16 million cases have now been reported to WHO and more than 640,000 deaths. And the pandemic continues to accelerate. In the past 6 weeks, the total number of cases has roughly doubled.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지금까지 6번 선언했지만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면서 오는 30일 코로나19 긴급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일부 변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WHO 사무총장은 검사와 격리, 치료, 접촉자 추적 등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조치를 강조하면서 한국과 독일 등이 이 같은 조치를 일관되게 지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We are not prisoners of the pandemic. Every single one of us can make a difference. The future is in our hands. WHO는 또 각국이 여행 규정 등 코로나19 대응책을 자꾸 바꾸면 혼란이 가중된다며 일관되고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도 재차 당부했습니다. Our new normal includes physical distancing from others. Our new normal includes wearing masks where appropriate. 또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을 재개하면서도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는 노력을 경주해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는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미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받은 미 제약회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제조를 위한 3단계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뉴욕에 사는 멜리사 하팅 씨가 코로나19 백신 제조를 위한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의 3단계 임상시험 주사를 맞습니다. 모더나는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에
미 정부 지원금을 받아 미 보건당국과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 중입니다. My husband is a police officer, so we're all on the front lines and can be easily affected by it. So doing our part to eradicate it is very important to me. 모더나는 특히 일상 이상과는 달리 미 전역 89개 도시에서 무려 3만 명의 건강한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3상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대상자 가운데 절반은 백신을 2차례 접종받고 나머지 절반은 소금물로 만든 가짜약 플라시보를 투여받습니다. 앞서 모더나는 지금까지 1, 2단계 임상시험 결과 피시험자들에게서 커다란 부작용 없이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I didn't experience any major side effects. The only one that I had was a soreness in my arm for the next day. 이번 3상 시험은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마지막 시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These vaccines have been fast-tracked, so it is a shorter time frame than would be for a regular vaccine, but we still need to make sure that the vaccine is going to be safe and effective. 모더나는 성명을 통해 내년부터 연 5억 회 투여분에서 최대 10억 회 투여분까지 백신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상까지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3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CNBC 방송은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중국의 제약사들이 이달 들어 브라질 등지에서 소규모 3상 시험을 시작한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체결된 협약은 민주노총의 추인 거부로 최종 합의가 무산된 이달 초 노사정 대표자 회의 잠정 합의안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은 겁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협약식 참석은 이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합의 사항의 확실한 이행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노사정 협약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의 역할과 정부 지원 대책, 공공의료 강화,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돗물 유충 신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전국 일반 정수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435곳이 대상이었는데 이 가운데 3곳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영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전국 일반 정수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3곳에서 유충이 나왔습니다. 어느 지역 정수장입니까? 네, 환경부가 전국 일반 정수장 435곳을 전수조사했는데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점검한 결과 3곳에서만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합천, 적중, 강릉, 영곡, 무주, 무풍 정수장 등 3곳인데요. 합천과 무주 정수장은 세척 주기가 길어 유충이 발생한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수장에 들어오는 원수 자체 수질이 좋다 보니 일반적인 세척 주기인 2, 3일보다 긴 7일에 한 번 여과지를 뒤집어 씻어온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강릉 영곡 정수장은 여과지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운영돼 유충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들 정수장 모두 여과지에서만 유충이 소량 발견됐고 배수지나 수용가인 가정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충이 발견되긴 했지만 여과지에서 걸러져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일단 환경부는 3곳 정수장의 여과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충이 생기지 않도록 세척 주기를 단축하고 오는 31일까지 여과지 모래 교체와 벌레 잡는 포충기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이런 유충이 발견된 곳과 별개로 정수장 85곳은 방충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위생 상태가 부실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활성탄 여과지를 사용하는 고도 정수 처리장에 대한 점검이 있었고 7곳에서 유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유충 신고는 잇따르고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사에 앞서 인천 공촌 정수장처럼 활성탄 여과지를 사용하는 고도 정수 처리장 49곳 긴급 점검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1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 공촌, 부평 정수장을 비롯한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됐었는데요. 이후 여과지 세척 등 수습을 했는데도 유충 발견 신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수돗물 유충 문제가 불거졌던 인천 지역 정수장의 경우
지난 22일 이후 모든 관로 관측 지점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관로 끝부분 수돗물 속에 남아있는 일부 유충이 가정에서 발견돼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른 지역 유충 신고도 확인한 결과 실지렁이나 나방파리 등으로 화장실이나 욕조 바닥에서 발견됐다며 해당 아파트 저수조나 하수구가 원인으로 수돗물 공급 과정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원인 파악도 중요하지만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환경부는 유충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달 말까지 종합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긴급한 대응을 위해 수돗물 위생관리 조치 사항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벌레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정수장 건물에 미세 방충망과 이중 출입문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물 안에 벌레를 잡는 포충기를 두고 활성탄 여과지의 개폐식 차단 시설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름철 활성탄 여과지 세척을 자주 하고 저수조와 물탱크 청소 등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촉구하면서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이었습니다. 이 피해자 측이 인권위에 직권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시간 전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또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관계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구서를 제 뒤로 보이는 인권위로 제출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요구안을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한 강제추행 피해 의혹과 주변 관계자들이 방조한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차별적으로 채용하거나 또 업무를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 규명하고 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고요. 또 서울시에서 피해 구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위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 피해자 측은 인권위에 직권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통상적인 진정 제기로 인한 조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인권위 직권 조사는 피해자에 대해 인권이 침해된 근거가 있을 때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인데요.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는 범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조사보다 조사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측은 3명과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차원에서 직권조사를 할지, 한다면 어떤 대상으로 어느 범위로 진행할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직권조사가 범위가 더 넓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면요. 앞서 제기한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물론 이 서울시 내에서 이 성추행 피해자 보호 절차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해 폭넓게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이 아니라 인권위 직권으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가까이 이렇게 장기간으로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이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관계자에게도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난 22일 피해자 측이 진행한 2차 기자회견 직후 인권위 조사가 이뤄진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인권위 조사는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물론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 수사기관에 의뢰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이미 경찰 수사가 다방면으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측이 인권위 조사를 택한 이유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단순히 성추행 의혹과 방조한 관계자들을 사법 처리한 데서 더 나아가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침묵하거나 방조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 자체를 규명하고 또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혹시 묵인됐을지도 모를 피해 상황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 역시 국가적인 이슈가 된 만큼 조사에 들어가게 될 경우 이 실질적인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할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 앞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인을 만들어서 여러 채의 주택을 사들이거나 또 실제 거래 가격과 맞지 않는 계약서를 쓴 경우 또 뚜렷한 소득 없이 비싼 아파트를 사들여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명신 기자, 지금 부동산 거래 탈세 관련 세무조사 자세한 내용 짚어볼까요? 네, 국세청이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방도시에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모두 413명입니다. 먼저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의 갭 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과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치 않은 사람 등 56명이 포함됐습니다.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나 꼬마 빌딩을 취득해 탈세 혐의를 받는 법인 9개도 조사 대상입니다. 또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62명에 대해선 편법 증여 혐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가의 주택을 취득했지만 신고 소득이 미미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전문직과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자산가인 부모와 거주하면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44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출처가 분명치 않은 위아를 송금받아 강남의 고액 전세로 거주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사업소득 탈루 혐의자와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 전세입자 107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탈세 의심 자료가 통보된 100명과 업다운 계약 혐의자, 그리고 탈세 혐의 중개업자와 부동산 투자 강사 등 35명도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 계좌 정보와 금융정보 분석원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과 법인의 다주택 취득 과정과 보유, 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의 주요 내용, 지금 놀거나 쉬고 있는 공공부지를 모두 끌어모으고 또 최대한 높게 짓는 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해서 자칫 주변 집값만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보다 우리의 젊은 세대나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의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현재까지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공급 부족 우려가 커 대책을 마련하겠다. 정부가 밝힌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이유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면서 정부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공부지를 찾아내고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선 83만 제곱미터의 태릉 골프장을 통해 만여 채, 그리고 정부는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무역전시장과 교도소 등 부지에서 만여 채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산 정비창 용적률을 높여 만채 안팎, 청량리와 동대문 등 이른바 역세권 주변 고밀 개발로 8,000채 이상을 짓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공실률이 8% 정도인 서울 지역 상가와 사무 공간을 매입해 주거용 임대 가구로 활용하는 보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지를 끌어모으고 이들 지역 용적률을 높여도 4만 가구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젊은 층이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공급 확대에 기대감을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결국 찔끔 공급에 그치면 오히려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휴부지 활용과 더불어서 고밀 개발과 서울 지역 층수 제한 완화, 역세권 개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규제 완화처럼 도심 내 공급 확대 수단들을 총동원해야 서울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높여 최소 10만 가구 이상의 충분한 공급 신호를 시장에 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성격이 강한 도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자칫 투기 수요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개발에 따른 초과 수익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모레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검찰 인사위는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검사와 판사, 변호사, 교수 등 모두 11명이 참여합니다. 통상 검찰 인사위 개최 직후 검찰 인사가 발표된 만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는 이르면 30일 오후 발표되고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는 8월 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최근 월북 사건과 관련한 우리 군의 경계 실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할 말이 없다며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탈북민 월북 관련 국방위가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질의는 최근 월북 사건과 관련해 접경지 경계 실패로 불거진 우리 군의 책임론에 집중됐습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일어난 데 대해서 100번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모든 무한 책임은 자신이 지고 소상히 과정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다만 우려처럼 경계 태세가 취약하지 않고 감시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군 당국은 구체적인 월북 경로를 강화도 일대로 특정했는데요. 군 당국은 추정 월북 경로에 철조망 장애물이 훼손된 흔적이 있는데 몸이 야위였던 이 탈북민이 이를 벌리고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한기 합참의장도 이와 관련해 이번 월북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목선 입항 사고 당시 군 당국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경계 실패가 반복되면서 군 기강 회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어제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오늘 보고서 채택 전망 어떻습니까? 네, 여야 입장이 극명히 엇갈려서 합의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서 오전 10시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여야 간 접점을 잡지 못하고 오후로 이 회의는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인사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청문 보고서 채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국회 정보위원이기도 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청문회를 통해 박 후보자의 자질과 경륜은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박 후보자의 학력 문제는 결격 사유가 아니며 야당 주장대로 이면 합의서 의혹의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여러 면에서 부적격이라며 청문 보고서 채택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대북 송금은 북측과 내통한 증거고 특히 박 후보자는 누구보다 정치계의 무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합당 정보위 간사를 맡은 하태경 의원은 북한이 협박 카드로 쓸 수도 있는 이면 합의서의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는 이 국정원장의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위는 오늘 오후 2시 회의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이 여전한 만큼 여당인 민주당은 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헤엄을 쳐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 씨의 재입국 경로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군의 경계태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여야 의원들이 또 한 번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화도 일대 철책 밑에 배수로를 통해서 탈출을 해서 임진강을 헤엄쳐서 건넜습니다.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몰랐고 북한은 또 3년 동안이나 탈북한지도 몰랐고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통일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탈북했다가 이제 재입국한 그 사람들이 한 28명 된다고 그러는데 28명 더 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이렇다는 거죠? 겁니다. 예. 통일부 자료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이제 보도에 의하면 훨씬 더 많다라고들 얘기들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가 그 배수를 통해서 재입국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강화도에 위에 철책이 있고 철책 밑에 이제 배수로가 있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리로 왔다는 건데 뭐 이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너무 늦게 알았고 네. 북한이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경찰도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성폭행 피의자인데 이 사람을 아는 뭐 이른바 지인이 이제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네.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경찰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죠 이게. 예. 이렇게까지 허술한가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정경두 장관도 뭐 일단 뭐 무한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뭐 진상을 더욱더 밝혀본 다음에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북한으로 간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에서 공식 네. 알고 인지하고 있는 것만 28명 더 될 수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재입국을 하면 북한에서 더 힘들지 않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 탈북민들 변절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떠한 체제 선동에 이용을 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예.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결국에는 선동에 이해가 당할 거예요. 아우 저기 남한에 가서 탈북해봤자 결국에는 코로나 걸리고 예.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온다. 탈북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체제 선동에 좀 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 연루 의혹, 성폭행에 조사를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이 그리워서 다시 월북했다라는 네. 것이 지인의 주장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군의 경계 태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고요. 오늘 국방이 역시 뭐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경두 장관이 무한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난해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 당시에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갖춰진 군의 전방 철책 때문에 돼지도 뚫을 수 없다 이렇게 자신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동물이 지 마음대로 내려오지 뭐 내려오지 말한다고 안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철책이 다 완벽하게 쳐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해강안으로 이렇게 온다고 그러더라도 우리 TOD부터 해서 우리 과학학 경계 감시 장비로 다 완벽하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들이 그게 철조망 낡은 거나 아니면 뭐 전혀 못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전혀 못 내려와요? 완벽하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절대 하여튼 이제 뚫고 내려올 수가 아니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전방 철책 절대 뚫을 수 없다. 지난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도 하태경 의원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듣고 오셨는데 그런데 배수로 밑에도 철조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뚫었는? 그때 제가 보도를 예. 보니까 배수로 밑에 철조망이 있는데 그걸 뭐 뚫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또 아직 정확하게 보도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국방부 장관 얘기한 철책이라는 게 이제 그 GOP 예. 그러니까 북방한계선이 있고 남방한계선이 있고 중간에 군사분계선이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같은 철책, 건 예, 아닙니다만. 예. 그 철책을 뚫을 수 없어요, 사실은. 저도 거기 견학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예. 과거 군 생활할 때 제가 철책 근무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때 뭐 제가 군 생활할 때 꽤 오래된 30-40년 전이니까 근데 그때도 철책을 뚫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훨씬 더 방비가 2중, 3중이 돼 있으니까 저 말은 맞는 말입니다. 국방부 장관 얘기가. 근데 지금 이제 허점들이 잠깐 보이는 거죠. 배수로라든지 또 이제 해안을 통해서 간다든지 예. 또 임진강을 통해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군이 놓치는 부분들이 현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책이 방어가 잘 돼 있는 건 맞는데 TOD 같은 게 잘 설치돼 있는데 지금 배수로 간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각지대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구멍이 있었다. 예, 예. 예. 근데 태안 미립국 사건이 2달 전이고요. 지난해 북한 소형 목선 강원도 삼척항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1년 전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 말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 한 얘기는요. 고장난 노공기를 계속 튼 거밖에 없어요. 지난해 삼척 그 북한 어선이 내려왔을 때도요.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사과하고 경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그래서 절대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또 태안에서 중국인들이 밀북한 거 그걸 몰랐죠. 그리고 현재 또 이런 상황이 났습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 시스템이 좀 구멍난 것이 아니냐. 심하게 얘기하면은요. 예. 붕괴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군에서는 우리가 다시 이거를 보완해가지고 이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에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다시 월북한 것을 몰랐고요. 경찰 같은 경우도 탈북민을 5년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에서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아니 어디 있는지 몰라 이렇게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이요. 대략 작년 통계를 보면 900여 명 됩니다. 이분들이 어디서 어디 통계입니까? 이거는 저 경찰청의 통계예요. 예. 지금 탈북민이 대략 공식적으로는 33,000명이라고 하는데 거기 900명이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소재 파악도 못하고 그분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통일부, 국정원, 경찰, 국방부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서로 어떤 업무 시스템을 좀 다시 확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재점검할 필요가 그럼요. 있다 얘기를 주셨는데 그 지금 얘기가 나온 한 기관 중에 경찰 이 월북 여부를 미리 인지를 했느냐 이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지금 탈북했던 김 씨 지인인 한 그 유튜버가 경찰한테 탈북 제보를 했는데 묵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찰은 아니다 차량 도난 신고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서로 이제 주장이 엇갈리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탈북자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장 소장 말씀처럼 그 뭐 900명 정도 되는 탈북자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그 매뉴얼에 의하면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해야 되는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뭐 A급, B급, C급 이렇게들 얘기하대요. 네. 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북의 고위직이 있으니까 뭐 A급으로 분류되고. 예, 뭐 가나다군으로 가나다, 뭐 APC가 아니라 분류해서. 가나다군으로 한다고 그러대요. 이번에 이제 월북한 이 사람은 이제 다군이라고 그래요. 다군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가나다에 맞게 어쨌든 그 관리 시스템이 잘 가동이 돼야 되는데 경찰이 그 부분을 좀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대한 뭐 책임을 지는 건 지는 것이고 그건 별도로 하고 이 탈북자들에 대한 관리를 뭐 통제라든지 그들을 억압한다는 의미의 관리가 아니고 그들이 남한 사회에 더욱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리. 그들을 억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통제 차원이 아닌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개념도 바꾸고 또 이제 세밀하게 정교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탈북자를 분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조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경찰의 대응이 허술했던 부분은 이거 말고도 지금 제보받은 지 한 40시간 뒤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과 관계 당국에 이거 정보 공유도 안 한 이런 상황. 예. 이번 사건으로 책임자들 문책까지 이어질까요? 해야죠. 안 하면은요, 자꾸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소홀하게 관리하고 탈북인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도 그냥 언론에 한번 보도되고 시스템 고치겠다라고 뭐 장관이나 국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얘기만 하면 우리에게 문책이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러한 시스템이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경찰의 문제점은요. 18일 날 어쨌든 월북할 것 같아요 라고 신고를 받았는데 40시간이 지난 20일에야 출금 조치를 하고요. 출금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나 통일부나 이런 데에 업무 공유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서 우리가 출국 금지를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공유를 안 했습니다. 관계기관끼리지.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탈북민들을 최소한 5년 동안, 법적으로 5년 동안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국방위 쟁점으로 떠오른 탈북자 재탈북 이 문제의 재월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알아봤고요. 이제 법사위로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만났다 하면 싸우는 사람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통합당 의원들 아닐까 싶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여야 모두 참여한 법사위 회의가 어제 있었는데요.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고발이 된 것이 1월 달인데 동부지검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죠? 네네. 동부지검장 하시다가 4월 달에 갑자기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석 달은 넘었습니다. 석 달 넘었습니까? 네.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소설을 쓰신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네,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장관에게 쩔쩔매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러려고 갖고 갔습니까? 피감기관장의 막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려고 법사위원장 갖고 갔습니까? 네, 첫날부터 아수라장이 된 법사위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시작은 통합당 윤한흥 의원이 그 법무차관에게 동부지검장에서 법무차관으로 올 때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봐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고 여기에 발끈한 추미애 장관이 소설 쓰시는 이 발언을 하면서 정말 이 발언들이 더해지면서 지금 보신 듯이 난장판이던 이런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에서 저런 모습 보는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새로울 것이 새로울 것도 없고 충격적이지도 않은데 일단 추미애 장관이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저런 표현은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사석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볼 때 그 질문이 이제 말이 안 되는 질문이고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면 되는 거죠. 전 뭐 지금 윤한홍 의원의 그 주장이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저도 이건 하나의 그 애티튜드의 문제거든요. 자세, 태도. 우리가 어떤 이념적인 얘기할 때 보수나지 뭐 얘기할 때 그 하나의 사안에 대한 현상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자꾸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당당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논증을 통해서 입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 소설 시세니까 이 지금 윤 의원이 질문한 이 내용보다는 소설 쓰시네라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오히려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적절했는지 안 적절했는지 그건 별개로 하고. 예, 이건 별개로 하고 이것보다 오히려 그 추미애 장관이 소설 쓰시는 이 발언을 하다 보니까 공방이 일로 옮겨졌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예. 저런 모습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저거는 추미애 장관의 뭐 품성, 인격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국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격의 문제다. 네. 법무부 장관이요. 국회에서 나와서 증언을 하고 상임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반말로 소설 쓰고 계시네라는 이런 말. 그리고 국회에서는요. 어떠한 의혹이 나오면 다 장관을 통해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탈영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 작년 국감 때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갖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결국에는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그러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수사를 좀 잘 처리해 줬기 때문에 차관으로 고검장을 승진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질문의 적절성 여부는 뒤로 하고 기본적으로 많은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리적인 답변을 하면 되죠. 그리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감 표명하고 사과를 요구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뒤로 하고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거 수사 중인 상황이고요. 이걸 좀 지켜보면 될 일인데 지금 뭐 대정부 질문도 그렇고 질의할 때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계속 통합당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치 않아요. 지금 통합당이 이제 새롭게 뭔가 이제 이 보수적인 의제뿐만이 아니라 진보적 의제까지 같이 안고 가자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거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출범하면서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근데 그 이후에 이 통합당의 모습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우리 한국 정치의 낡은 관행들이거든요. 어떤 의혹을 파헤치는 건 좋은데 그 사안을 가지고 계속 지금 법사위에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수사가 지체된다라고 이제 야당이 비판할 수는 있죠. 근데 이걸 법무장관한테 이걸 계속 얘기하니까 저 추미애 장관의 저러한 태도가 썩 그렇게 신중치 못했다고 보면서도 추 장관으로서도 굉장히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법사위도 그렇고 일반 상임위에서 이 질문의 수준을 말이죠. 조금 정책적인 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대로 의혹이 제기된 거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문제인데 계속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자꾸만 이제 다른 쪽으로 여야가 충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제가 상실되고 또 법사위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이 자꾸만 희석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 태도는 발언 태도인 것이고 어쨌든 그 윤한홍 의원의 질문도 그 질문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국회의원이 무슨 질문이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잦으니까 뭔가 이 태도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든다는 거죠. 조금만 좀 말씀드릴게요. 교수님의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아들이 탈영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시민단체를 통해서 고발이 됐는데 아직까지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어요. 예. 법무부 장관 아들은 수사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박수 쳤을 때는 언제냐면요. 대통령 아들이라도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수사하고 사법적인 조치를 처리를 했을 때 우리 검찰에 대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예. 대통령의 친형이라도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검찰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서 본인의 아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이러한 야당의 문제제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오히려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을 통해서 자, 빨리 우리 아이가 탈영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빨리 밝혀달라. 이런 게 맞지. 30살 넘은 아이가 만신창이 되고 있다. 이런 감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추미애 장관이 부적절한 처신과 답변을 했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어제 근데 윤 의원의 질의 내용 가운데 동부지검장에서 차관으로 네. 갈 때 개연성 이거는 어떤 중간에 드러난 증거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차관과 본인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이 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질문에 법무장관의 의문에 일패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질문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의 저런 태도와 모습은 예. 국회를 좀 무시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요즘에 국회에서 추 장관과 야당 의원들 만나만 있으면 국회가 이렇게 살얼음판이 되는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크게 보면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검찰개혁 그 방안에 대해서 통합당과 여당 의원들 사이에 그 의견차가 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가열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검찰개혁위원회가 또 다른 권고안을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비검찰 출신 인사로 임명하자. 이걸 권고하는 내용인데요.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발표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이 있어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것.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함.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을 권고함. 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권고안을 듣고 오셨습니다. 크게 총장 지휘권을 폐지를 해서 이걸 고등검찰청장에 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인사권한 축소하고 그리고 총장도 비검찰 출신을 임명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이제 권고를 했는데 크게 보면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좀 분산시킨다. 이게 핵심인가요? 검찰개혁의 가장 역시 핵심은 검찰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다라는 거 예. 아니에요. 기소권이 독점돼 있고 기소 독점주의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안이 지금 나오고 있고 공수처도 사실 뭐 7월 15일 날 원래 발족하기로 했던 건데 발족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자라는 쪽엔 되게 동의를 하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검찰 특히 총장에게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다라는 거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이 검사의 인사를 할 때 장관에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 지난번에 이 부분 가지고 충돌이 좀 있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협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추미애 장관은 다르게 생각했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것도 서면 약간 이제 법무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사위원회 의견 듣는 걸로 검찰총장의 의견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총장의 권한을 좀 빼는 거죠. 수사지휘권 폐지가 대표적인 건데.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나온 게 검사가 아닌 사람들, 검찰이 아닌 사람 중에서 판사나 변호사 여성 중에서 검찰총장에 임할 수 있다. 저는 이거는 시대 변화에 맞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저는 이 부분은 뭐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등검사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현재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 지휘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고등검사장 지휘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제. 현 임기제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그게 1988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네. 그것과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 그러한 법률적인 취지,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런 법률적 취지와 예. 이 부분이 어떻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예. 자칫 전체적으로 볼 때 검찰의 어떤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맞지만 검찰 길들이기라는 측면의 비판이 따를 수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지금 말씀처럼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계속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과의 그 갈등의 맥락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걸 볼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이 자체를 가지고도 학문적으로 법률적으로 논할 수 있습니다만 예. 모든 사안이라는 게 문맥과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대립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 사안을 볼 수 예. 없다면 몇 가지는 상당히 시대 변화에 맞는 건 있긴 하지만 검찰 길들이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더라는 거를 이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더욱더 정밀한 논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권고안대로 하면은 검찰총장의 역할은 줄어들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좀 늘어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길들이기 아니냐, 아니면 너무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위원회는 이 검찰 독립성 보장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장관의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거 하고요. 그리고 지휘는 서면으로 한다. 이거를 들었거든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 안 하죠. 지금 권고 개혁안을 보면은요. 법무검찰총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견임해서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국식 모델처럼 그렇게 가겠다, 되겠죠. 예를 들면은 고검장 임명 누가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고검장을 임명해 놓고 서면으로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지휘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요, 살아있는 권력,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여당 당대표 출신의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여당 인사와 관련된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거 수사하지 말아라 라고 지휘를 내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로는 검찰 개혁안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검찰을 장악해서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식물 검찰총장, 식물 검찰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숨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기본적으로 검찰은요, 정말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엄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보장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악을 하려는 그런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견제를 위해서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라.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안이 말이죠. 이 권고안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권고안을 만들었다라고 단정할 아무 근거는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살아있는 권력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과거 검찰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검찰총장이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기소 불기소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원래 기소해야 되는데도 불기소를 하고 기소하지 말아야 될 때 기소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윤석열 총장 들어와서 지난해 조국 사태부터 해가지고 검찰이 정권과 계속 이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이런 검찰 일들이 있는 거 아니라는 그런 어떤 뭐 형식적인 논리에 입각한 비판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맞아요. 장 선생님 말씀처럼 그럼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지휘하면 그 법무부 장관도 누가 통제하느냐. 단지 법률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볼 때는 법무부 장관이 행정부에 소속돼 있으니까. 예.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부를 표상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대통령이 뽑은 법무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지나친 형식놀이란 말이에요. 예. 어떠한 제도가 들어와도 민주적 통제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검찰이 선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많은 얘기입니다. 많은 얘기인데 예.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지휘한다고 살아있는 권력을 막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관점에서 가지고 어느 진영에 서서 예. 윤석열 총장을 의식한다든지 현재 추미애 장관을 의식해서 할 얘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물론 거기 어떠한 편향이 개입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기해서 검찰이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편향과 진영에 휘둘리지 않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예. 지금 검찰 개혁 방향을 보면은 주요 내용이 일단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거 하나하고 예.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어디에 이제 무게를 두느냐 이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권고한 대로 하면은 지휘권도 인사권도 좀 줄다 보니까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총장 대신 화분을 갖다 놔라 이렇게 비판도 하긴 했는데 이 검찰개혁위원회가 어제 권고한 내용은 검찰개혁의 원래의 방향대로 가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개혁이 아니라 장악을 하고 개혁을 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 인사도 못해요. 그리고 수사 지휘도 못합니다. 그럼 검찰총장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거죠. 식물총장 그러면 화분 갖다 놔라. 2년에 한 번씩 분갈이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조롱 수준의 이제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막강한 권한 당연히 견제받아야 합니다.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권까지 있는 그런 형사소송법 체제 안에서의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권고안으로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검찰을 장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권고안대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부분 법사위에서 여야 논의해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검찰 개혁 여러 가지 방안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치우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지난해 가을부터 불거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 청와대 관련 사건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의식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상당 부분 동의한다 하더라도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완전히 사실상의 박탈이죠. 폐지니까. 그럼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나 위상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과연 지금의 검찰총장으로 가는 거냐. 그야말로 검찰총장은 완전히 관리자, 행정적인 절차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차라리 검찰총장의 개념을 그리로 간다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개념. 그런데 지금의 검찰총장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수사도 지휘하고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단 말이죠. 또 그게 법의 취지인 것이고. 그래서 검찰청이고 외청입니다만 임기를 두는 거 아니겠어요. 국세청장 임기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찰총장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맞지가 않는 것이고 아예 검찰총장의 개념을 바꾸자. 그냥 이른바 법률에서 얘기하는 선량한 관리자 정도로 그냥 놔두자. 그럼 검찰총장이 그냥 사무총장 되는 거예요. 사무총장. 그렇게 가든지. 그걸 확실히 한 다음에 법안을 검토를 해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하고. 그걸 해야 되죠. 이걸 정확한 개념을 하지 않고 현재 검찰총장의 개념을 그대로 가면서 지휘권을 폐지한다. 그럼 검찰총장은 그 자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검찰총장의 말은 없어요. 검찰 사무총장 이렇게 이름을 바꾸든지. 그럼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각 고등검사장에게 권한을 더 부여해서 그들이 책임지게 해라. 그렇게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검찰총장이 지금의 검찰총장의 개념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사무처장이나 사무총장으로 가는 게 맞는지를 감사원장도 밑에 사무처장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든지. 그러니까 검찰 지휘장은 법무장관이 되고 검찰을 관리한 사무처장으로 가든지 그걸 분명히 한 다음에 논의를 시작해라라고. 전체적인 틀을 다시 짜라 들여다봐야 되는 거네요. 지휘권 폐지만 보면 앞서 이제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법을 바꿔야 되는 권고한 대로 하면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당이 174석인가요? 176석. 6석이죠. 여당이 뭐 발의를 하면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고 말싸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하고 싶으면은요, 그냥 일사천리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거대 여당의 힘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사소송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그분들은 수사할 수 없어요. 여당 의원들이 잘못 저질러도 수사할 수 없습니다. 여당 출신 정치인이 수사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하고 공청회 열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그런 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밀어붙이기식 그러한 처리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그렇다고 우리 장 소장님 말씀처럼 전혀 할 수 없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것도 제도적으로 촘촘히 짜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입장에 따라서, 당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전혀 갈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난해 가을부터 제가 강조하는 게 이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하지 않고 진영에 따른 가치 판단이 많이 개입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최대한 배제하면서 이 논의를 해라.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17일 만에 침묵을 깨고 어제 통렬하게 반성한다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제 발언 듣고 오시죠. 저는 여성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였으나 당의 아젠다에서 젠더 이슈를 우선순위로 이끌어가는데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윤리감찰원 구조 안에 젠더폭력 신고센터를 두기로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너무나 참담한 마음과 자책감이 엉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성한다 그러면서 이제 울먹거리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긴 침묵을 깬 남 최고위원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젠더 센터를 당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 젠더 문제라는 게 지금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 제기가 됐어요. 박원순 시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 얘기는 원론적으로 100% 맞는 말이죠. 100% 맞는 말인데, 과연 이 젠더라는 걸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적 이슈로 끌고 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이런 이제 그 패턴들을 보면은 피해자가 이제 피해를 이제 고소 또는 호소를 하면서 이제 이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리고 대체로 최근에 문제되는 거는 특히 위력에 의한, 권력을 남용한 그런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성폭력이죠. 넓게 말하면은. 남인순 최고위원의 얘기는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착잡하게 교차했던 것 같아요. 울먹인 걸 보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건 저희 추정이라서 개인적으로 남인순 최고위원이 박원순 시장과의 여러 가지 얽혔던 좋은 인연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남인순 최고위원이 또 여성단체 많이 그 좋은 의미에서 관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건은 벌어졌고, 그런 것들이 또 최고위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착잡한 상태에서 반성하면서 이런 좀 눈물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이 요구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들어가게 된다면 이거 좀 더 광범위한 진상조사가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직권조사랑 진정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진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 되게 범위를 축소해서 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직권조사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고 2차 피해가 어떤 것이 있었느냐라는 것, 또한 서울시의 방주가 또 어떤 것이 있었느냐라는 것으로 좀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도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리고 개선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쪽까지 확대해서 조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인권위에선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했어야죠, 미리. 자칫 잘못하면요, 같은 진영에 있는 분이니까 인권위에서 좀 미적거린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를 경영하고 공직을 담당하는 분들은요, 선택적인 분노, 선택적인 정의, 선택적인 눈물, 이런 걸 흘리면 안 됩니다. 공정한 잣대를 갖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공권력을 믿고 정부를 믿게 됩니다. 네, 어떤 사건에서든지 동일한 잣대가 있어야 된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부산시에 이어서 서울시까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 지금 굉장히 판이 커진 이런 모양새인데요. 최근에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죠.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도 아마 영향이 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수도 이전을 공약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의 이야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최근에 왜 이렇게 소위 급작스러운 수도 이전의 얘기에 불을 붙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민주당이 수도 이전에 대한 소위 굳건한 생각을 가진다면 참 의원께도 내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수도 이전에 대한 고강을 내걸고 일단 서울 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 주시기를 갖다가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서울 토백이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져서 더 이상 무엇을 해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뭘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서울의 기능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제도시 서울의 강점을 잘 살려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수도 서울을 워싱턴 DC와 뉴욕의 한국판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서울의 비전, 글로벌한 경제 도시로서의 서울의 비전을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그걸 실현해 갈 때 저는 서울 시민도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서울시장에 민주당이 후보를 낸다는 가정하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수도 이전 공약을 아예 내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서울시장 선거하는데 서울을 옮기겠다고 하면 표가 나오겠어요? 그 대선 공약으로 하면 말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솔직히. 전 서울시를 이전하는 문제 여러 가지 전제를 달아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전제를 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서울의 이 비대함 정도가 아니라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자본, 문화권력, 금융, 기업, 교육 이루 나열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단순하게 무슨 뉴욕이라든지 도쿄라든지 이런 데도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서울시장 선거에 공약을 내건다. 이건 공약으로 될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전 국가적인 차원인 것이고 예. 여야의 차원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야당이 지금 의심하는 것처럼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국면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야당적 시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시 이전하겠다면 서울 시민들이 표 찍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회적 공동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많지 않은데 예. 충분히 지금 우원식 말씀처럼 우원식 의원 얘기처럼 충분히 그걸 납득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메커니즘도 없잖아요. 예. 근데 서울시 선거를 하는데 서울시 옮기겠다 그러면 그거 찍겠어요? 전 저런 식의 접근하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 이전 문제인데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대선 공약으로 하면 얘기가 돼요. 전 국민이 의제로 예. 삼는. 근데 그 서울시장 선거를 뽑는데 서울시 공약으로 내걸어라. 예. 그럼 그거는 표 안 나오죠. 그럼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민주당이? 네, 너무 정치적인 너무 그렇게 접근이다라는 접근하면 안될것 말씀하셨는데 같아요. 선거 전략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괜찮죠. 당연히 선거는 전략으로 정치적인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리한 구도와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겠죠. 여론조사를 보면요. 예. 서울 시민들의 상당수는 수도 이전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상당수는 서울을 옮긴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겠느냐라고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네.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갖고 진정성 있게 여당이 접근했으려면요. 집권을 한 다음 바로 2017년도에 이런 얘기를 꺼냈어야 돼요. 그래서 여야 논의해보고 전문가들한테 논의해보고 비용, 예산, 효과 이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때부터 진정성 있게 논의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여권이 불리해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니까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글이 국어다라고 헌법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헌법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논의해보고요. 국민한테 뜻을 묻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도 아까 검찰청법 처리처럼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이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끝장을 보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여론의 추이를 보면은 행정수도 이전하는 것에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긴 한데 이게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어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이 각 고등검사장을 상대로 사건을 지휘하게 하자는 권고안을 내놨죠.
위원회는 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서 각종 폐단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검찰개혁위의 권고안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먼저 어제 발표된 권고안에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겼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개혁위는 총장의 가장 핵심 권한인 수사 지휘권을 아예 없애고 권한은 각 고등검찰청장에게 분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상대로 직접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 불기소 지휘는 금지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 대신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들으라고 권고했고요. 총장은 서면으로만 인사위에 의견을 내라면서 사실상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관행도 바꾸고 판사, 변호사, 여성 등으로 다양화하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럼 어제 권고안의 핵심은 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네, 사실상 검찰총장은 수사랑 인사에서 손을 떼라는 건데 개혁위는 검찰의 표적 과잉 수사나 제19 감싸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위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이 남용을 하게 되면은 견제할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총장 권한을 없애고 오히려 장관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안이다 보니 당장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거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어제 권고안 발표 현장에서도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장관 의견과 반대될 때 고검장이 압박받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개혁위는 최종적인 수사 지휘권이 생기면 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또 장관 견제 수단은 뭐냐는 질문에 불기소 금지 규정이 있고 만일 정치적 의도로 수사 지휘를 해도 국민과 국회가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최종적인 수사 지휘권이 생기면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정치적 의도로 수사 지휘를 해도 국민과 국회가 판단할 것이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는 답변일 수 있는데요. 검찰 독립성 침해하는 권고안이란 반발도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당장 검찰 주변에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인사 의견을 듣도록 권고한 검찰인사위원회도 대부분 장관이 임명하고 있다며 하나마나한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변호사도 장관과 총장을 분리한 건 정치적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총장이 혼자 버티면 되는데 고검장은 개별 전투가 될 수 있어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되고 더 올라갈 곳이 없어 상대적으로 정치 권력의 눈치를 덜 봐도 되는데 고검장들은 언제든 장관이 인사발령을 낼 수 있는 만큼 권력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통화한 현직 부장검사 역시 검찰이 표적 별건 수사한다는 전제가 잘못됐다며 이미 인사로 총장 힘이 빠진 상황에서 제왕적 검찰총장을 문제 삼는 건 뜬금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동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인사와 개별 수사 등을 두고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런 갈등이 이번 권고안의 배경이 됐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시기나 내용 등을 볼 때 지금의 갈등 상황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취임 초기 검찰 인사부터 검언 유착 그리고 한명숙 사건 등을 놓고 윤석열 총장과 계속 부딪혀왔습니다. 갈등이 격화됐던 지난 6월 추 장관이 국회에서 윤 총장을 언급하며 했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지시를 하겠다. 내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추 장관은 결국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특정 사건 수사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했고 겉으로는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였는데요.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총장 의견이 배제되고 측근들이 대거 물갈이 될 경우 또 한 번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위는 이미 지난해부터 총장 권한 축소 개혁안을 추진하며 자료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지만 이 배경엔 이런 갈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개혁위의 권고는 그야말로 권고일 뿐인데요.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해야 현실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법무부는 그동안 개혁위 권고에는 대부분 긍정적이었는데요. 이번 권고에 대해선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개혁위 권고대로 하려면 말씀하셨듯 법률 개정이 필요해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는 물론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을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검찰을 정치 권력이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추진된다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MBC에 관련 의혹을 제보한 지모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지 씨를 소환해 6시간에 걸쳐 2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 씨를 상대로 이전 기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이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MBC에 제보하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 전세보증금 4억 원 아파트에 사는 A씨. 지난 4월 계약을 해서 기존에는 계약 만료가 2년 뒤인 2022년 4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계약갱신 청구권이 통과가 되면 A씨는 2년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집주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4년 계약이 사실상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 갱신 시에 올릴 수 있는 금액도 중요하겠죠. 이 기존 계약 금액의 5%까지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이면 2천만 원, 만약 월세 200만 원을 내고 살고 있다면 10만 원까지 인상될 수 있겠죠. 여기에 각 지자체 판단으로 상한을 더 낮출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처럼 전 월세 부담이 큰 지역은 5%보다 낮게 조례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시행 시점도 궁금합니다. 이 법 개정 직후가 유력한데요. 법 통과와 시행 사이에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입니다. 몇 년을 살았든 관계없이 기존에 이미 계약을 맺은 사람들도 임대차 3법의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은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해야 되는 공익이 더 강하거든요. 임대인의 신뢰 보호 측면보다는 그래서 얼마든지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관계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만 법 통과 전, 즉 지금 시점에 미리 집주인이 올리는 전월세 가격은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부동산이 제공하고 있는 이 서울의 전세 보증금 변동 상황을 보면 7월 2주차에 0.27% 그리고 7월 3주차에는 0.26% 올랐습니다. 이 7월 3주차 기준 구별로 한번 보면 이 서울 강북구는 무려 0.71% 올랐고 송파와 성북, 동작, 강남구 등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이 계약갱신을 막기 위한 집주인의 위장 전입 또는 임용 계약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면서 가급적 빨리 시행하는 게 최선이라는 분석입니다. 주요 도심의 아파트 전세 가격의 경우 최근에 수요는 늘고 있는 데 반해서 공급도 부족하고 또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가격이 들썩이는 모양새입니다. 최대한 정부로서는 임대차 3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빠르게 시행함으로써 사전에 가격을 올린다던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으로 전셋값, 임대료 폭등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4년치 상승분을 한 번에 올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실제 지난 1991년에서 1997년까지 서울 지역 전셋값 통계를 보면 한 해는 상승률이 낮고 다음 해는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이 반복이 됐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이 최소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늘면서 이 짝수의 전세 재계약 수요가 많이 발생했고 주인들이 계약을 갱신하거나 또는 새 세입자와 계약할 때 한 번에 금액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두 자릿수에 달했던 시행 전 상승률보다는 많이 안정이 됐지만요.
그래서 여당 일부에서는 향후 주택 전월세 신규 세입자를 구할 때도 5%라는 상승폭 제한을 두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지금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집주인의 권리 보장 장치도 마련됩니다. 실거주 이유가 생기고 이를 입증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거짓 사유로 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하면 세입자가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배상액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소급 적용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둘러싼 논란, 이정미 기자가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현재로는 2+2로 하고 인상률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을 하도록 갱신 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2년은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도 5%로 제한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법무부 장관이 또 부동산 훈수를 둔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법무부 소관이라서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히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맡아야 한다는 지적에 두 부처 공동 소관으로 하는 법안이 지난 국회 때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임대차 3법 개정안에서는 일부 그 소급 적용까지 담고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살고 있다, 임차인이. 이런 상태라면 이 법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고요. 법이 시행될 때 이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입법을 통해 갱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나 법률 관계가 이미 종료됐다면 소급 입법이 불가능하지만 아직 진행 중이라면 공익성을 고려해 소급 입법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미리 통보하라며 임대인들이 공유한 글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미리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 소급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립니다. 임대차 기한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나가라는 통지만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갱신 거절 통지만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만료일이 끝난 건 아니고 그걸로서 갱신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임대인이 미리 통보했다면 묵시적인 계약 연장이 되진 않기 때문에 소급 입법이 되더라도 계약 갱신권을 놓고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4명은 다주택자로 국민 평균의 7배가 넘는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오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소속 의원 103명이 지난 3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39.8%인 41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공시지가 기준 288억 9천만 원을 신고한 박덕흠 의원의 부동산 신고액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이 많은 상위 10명의 재산은 모두 1,064억 원으로 이 10명 한 사람 평균으로 하면 106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시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입니다. 오늘 점검에는 여가부,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총괄팀장과 민간 전문가 등 5명이 참여하며 점검단은 내일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조치의 실행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통해서 의혹 전반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는 오늘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을 규탄하면서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직권조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 인권위가 개선해야 할 문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권고를 함께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이 성비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까지 받는데도 징계 시효가 지나서 정작 직장 안에서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는 일이 많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돼서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은 정작 직장에서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공무원 징계 시효인 3년보다 오래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징계 시효가 지나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에 신고된 공무원 성비위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3년이 지난 사건이어서 징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은 파면당할 경우 연금이나 퇴직금이 깎이지만 징계 시효가 지난 비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성비위가 드러나더라도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비위 공무원이 결코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을 입법 예고하고 조만간 지방공무원법도 같은 내용으로 입법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탈북자의 월북 사건을 놓고 국내에서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연일 월북자로 인해서 코로나19 방역 위기가 조성됐다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시에 파괴적 재앙이 생길 수 있다며 완전 봉쇄하고 전국 각지의 방역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통일부 등 관계 당국도 이번 사건이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도 이 파괴적 재앙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어제 열린 국가노병대회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월북자로 인해 강화된 국가 비상방역체계에 대한 소식도 중요 기사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개성시의 파괴적이며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면서 완전 봉쇄와 구역 지역별 격퇴, 격리, 검진 사업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검사 설비와 보호복, 마스크, 비접촉식 체온계를 비롯한 방역 물자와 의약품, 소독약들이 신속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나열했습니다만 개성시와 관련된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양 시민들이 체온을 재는 모습과 기차역과 차량 등을 소독하는 모습을 실었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탈북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언급이나 월북 경위, 접촉자의 규모 등에 대한 언급도 여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으로서도 국경이 뚫린 셈인 만큼 국경과 해안선에 대한 차단과 봉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심각하다면 이 개성시 모습을 공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월북한 탈북민이 코로나19 확진자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관건이고요. 이에 대한 언급도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월북한 탈북민 김모 씨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지난 일요일부터 지금까지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라고만 언급할 뿐 확진이다 아니다라는 언급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검사를 해본 결과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북한의 코로나19 진단 키트나 검사 장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김 씨가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방역당국은 김 씨가 국내에 있을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적도 또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도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김 씨가 월북 직전까지 만난 지인 2명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김 씨가 월북 전 코로나19에 걸렸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북한 주장의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서 최대 비상체제를 주문한 것 어떤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여기에 북한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국적으로 상당히 퍼져 있으리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이 부분은 북한이 지난 1월 말부터 엄격히 국경 봉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긴 좀 어렵고 또 우리 정부 당국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만약 실제로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년이 넘도록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하며 북한 당국과 주민이 느낀 부담과 피로도는 상당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오랜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과 이로 인한 민심 이반 등을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김 씨가 불과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배신자라며 맹비난을 했던 탈북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접 비난은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귀향했다라는 사실관계만 언급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김 씨를 격리시킨 상태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지켜보며 이후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북한이 지금 방역 비상이라는 점을 강조할 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별다른 대남, 비난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 네, 정부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현재 김 씨의 월북 경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힐 뿐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취임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는데요. 추후 북한이 자국 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책임을 김 씨와 우리 정부에 떠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북한이 월북했다고 주장하는 인물과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김 씨가 동일 인물인지를 파악하는 작업과 함께 김 씨의 월북 경로와 방법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북한의 주장과 조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북한이 우리 정부 책임론 등을 거론할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탈북민이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100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모든 부분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 군의 경계작전 태세가 취약하지 않고 정상 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최근 이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한 탈북민은 왜소한 책으로 이 철조망을 벌려서 북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월북 조사 경위를 묻는 이 통합당 신원식 의원의 질문에 해당 탈북민은 163cm에 54kg으로 왜소한 책으로 철조망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이탈 주민 24살 김모 씨의 행적이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 씨가 인천 강화도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28명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5명으로 이틀째 한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23명으로 10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3명은 격리 중 검사에서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00명이 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14,203명이고 91.6%인 13,007명은 격리 해제됐고 896명은 격리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 5명은 서울에서 3명, 경기 1명, 부산에서 1명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막판 불참이 아쉽지만 경제 주체들이 한 발씩 양보해서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노사정 협약의 체결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주체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이뤄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하여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조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전례들을 깨고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어제 YTN이 단독 보도한 부산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외국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부산의 한 라디오 방송 진행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시 반쯤 부산 광안동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택시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앤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던 서울은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북부 지방의 빗방울도 금세 잦아들겠고요. 낮 동안에는 내륙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충청과 전북, 경북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 지방에는 150mm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전남과 경남에 30에서 7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륙과 달리 제주도는 오늘부터 장마가 끝이 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11시 제주도에는 남부를 제외한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제주도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 29도, 서울과 광주 28도, 대구 27도로 다소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모레부터 차츰 장마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도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주 후반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게릴라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많은 비가 내린 영동지방의 경우 산사태 등 호우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미리 주변 점검 철저히 해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7월 28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